안녕하세요. 오늘은 XRP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기사의 제목처럼 2030년 정도 되면 XRP를 개인이 못 산다라고 하는 발언이 있었죠. 그래서 이거의 진짜 의미가 뭔지 우리가 좀 XRP 홀더이건 보유자이건 아니면 XRP 보유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이건 간에 이런 부분들은 좀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지 앞으로 암호화폐 투자하는 데 있어서 또 XRP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RP를 개인이 못 산다라는 의미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원래 XRP는 뭡니까? 국제거래 국제 송금에 최적화된 그런 블록체인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이더리움과 같은 플랫폼 블록체인이 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 4월 달에 EVM, 이더리움 버추어 머신을 사이드 체인에 탑재를 하면서 실제로 디파이나 RW 활동들을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사실 초기 단계죠. 그 이전에 사실 XRP 하면 떠오르게 하는 것들이 국제 송금에 최적화된 블록체인이다. 그래서 기존의 국제 송금이나 국제 거래가 가지고 있었던 높은 수수료, 그죠? 그리고 오래 걸리는 기간, 이런 것들을 일거에 해소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XRP가 말하자면 송금의 단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진짜 한 며칠 걸리던 게 1, 2분 안에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수수료도 거의 안 들고요. 진짜 몇만 원 들는 게 10원, 20원 정도밖에 안 들고, 특히 이제 뭐냐면은 국제 송금을 하기 위해서 예전엔 각 은행들이 전 세계의 주요 화폐를 비축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암호화폐를 보내고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상당한 비용을 많이 차지하거든요. 수수료 외에도. 물론 이제 그것이 수수료에 반영돼 있는 일부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죠. XRP로 하다 보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소위 말해서 스위프트나 어떤 다른 국제 송금의 시장에서 실제로 많이 쓰이게 된다. 한 예로 한 스위프트의 10% 시장만 점유를 해도, 20 시장만 점유를 해도 XRP 사용량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이 거래를 하는 담당 기관이나 기업은 엄청나게 많은 XRP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실제로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일반 개인들은 XRP를 갖게 되기가 힘들다는 거. 이게 무슨 XRP가 국제 송금 시장에 50%를 점유하고 70% 점유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한 10에서 20% 사이를 점유만 해도 공급이 딸린다는 거죠. 일단 지금 XRP를 더 채굴하지 않는 한. 지금 현재 여기 기사에도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 현재 전체 발행량은 1000억 개예요. 그리고 1400만 개 정도는 이미 수수료 등으로 소각이 되었고, 그래서 현재는 652억 개 정도, 그러니까 한 65%가 유통되고 지금 남은 거는 350개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국제송금 시장에서 XRP가 압도적이지 않더라도 한 10%, 20% 사이만 차지해도 이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개인이 갖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럼 개인은 어떻게 접근하게 되느냐? TF나 마켓메이커 기반 상품, 파생 상품을 통해서 XRP를 간접 보유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XRP는 도매 자산이 될 수밖에 없는, 정확하게 하면 기관의 자산, 그죠? 그 다음에 기업의 자산이 될 수밖에 없다. 왜? XRP의 속성상.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더리움과 같은 플랫폼 블록체인이 되려고 하고, 그래서 디파이나 RW의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려고 노력을 하지만,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시장은 바로 이 국제 송금 시장이거든요. 디파이 이건 두 번째 시장이에요. 물론 여기서도 많이 사용이 되겠지만 이거는 아직은 초기 단계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벌써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하루에 5억 달러씩 사용이 됩니다. 최소한. 근데 이렇게 늘어난다? 그러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손을 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격이 엄청나게 뛰겠죠. 희소해지니까. 게다가 어떻습니까? 지금 RLUSD 이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사용될 때 뭡니까? 수수료는 뭐가 사용돼요? XRP죠. 그러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사용되어질 때 RLUSD가 사용될 때마다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그 수수료는 XRP거든요. 근데 그중 일부가 소각된다고요. 그러니까 점점 여기 벌써 1424만 개가 소각됐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부족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희소성이 올라가면서 이 XRP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개인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XRP를 보유하고 있다면 혹은 보유하려고 한다면 이런 의미까지도 생각을 하시면서 미래 전망을 세우고, 또 그랬을 때 XRP의 미래 가치가 어떨 것인가 라는 부분을 고려하면서 투자에 대한 계획과 전망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건 5년 정도 얘기해요. 2, 3년 안에 RWA 시장이나 디파이 시장이 한 10배에서 20배 뛴다고 하죠. 보통 얘기하는 게. 그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 국제거래 시장도 앞으로 2, 3년 안에 거의 2배에서 50배가 큰다고 해요. 이렇게 됐을 때 2030년, 5년 후에는 어떻게
예. 게다가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제 RWA 디파이 시장에서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보면은 스테이킹 하는 거 지금 고려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더리움처럼. 그런 스테이킹 생태계를 크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 RWA나 디파이를 발전시키려면. 그랬을 때 스테이킹까지 한다. 이렇게 잠긴다. 이러면은 아마 41달러, 83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라고 내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제 점점 특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특히 비트코인은 이미 그렇고 이더리움과 비교했을 때 누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 XRP의 성격 자체, 국제 송금 거래 최적화되어 있다는 그 구조적인 특징을 고려했을 때 개인이 점점 갖기 힘든 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기관과 기업의 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고, 게다가 또 어떤 외부 시장의 요구에 맞춰서 스테이킹으로 자산을 묶어둔다고 했을 때 그런 모든 것들이 플러스 되어서 가격이 엄청나게 뛸 수밖에 없다는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 XRP 재단에 관련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제대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거시경제 상황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매우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사실은 이 모든 거를 무시하더라도 재단이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이 암호화폐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모두 다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과장을 하면 오히려 암호화폐를 통해서 돈을 제대로 버는 사람들은 물론 차트도 보고 거시경제도 보고 하지만 가장 1차적으로 핵심적으로 보는 게 그 암호화폐를 발행한, 제작하고 있는, 공급하고 있는 재단의 정책과 재단의 상황들을 보거든요. 재단의 어떤 정책들만 봐도 우리들은 이 암호화폐 투자를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그중에서 우리가 많이 보려고 노력하는 것들은 락업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락업의 해제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재단이 얼마나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지를 깨닫고, 그 다음에 특히 만약에 우리가 암호화폐를 투자함에 있어서 재단에 무엇을 봐야 되는지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짤막하게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단 락업 해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요. 이제 락업 해제라고 하는 거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초기 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매도할 수 없도록 물량을 잠가두는데 이거를 풀어주어서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게 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락업 해제 이후에는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풀리기 때문에 강력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해서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락업 해제 직전의 모습입니다. 락업 해제 후에는 대부분 급락이 오거든요. 그렇지만 그 전에는 대부분 가격의 급등이 연출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제 세력들이 대량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올라가야지만 수익을 보고 매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충격적인 건 이걸 위해서 재단이나 프로젝트 측도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죠. 실제로 리플이죠.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 락업 해제 전에 가격을 뻥튀기 시키기 위한 그 시세 조작을 한 적이 있었고 이게 발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이에 대해서 극구 부인을 했지만 모든 정황을 볼 때 사실은 이미 알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초기 투자자들 때문이에요. 이 초기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줘야지, 어떤 보상 개념의 수익을 줘야 추가적인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초기 투자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2차, 3차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이런 초기에 부풀리기, 뻥튀기가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락업 해제 전에 락업 일정에 맞춰서 매수 타점을 잡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는 겁니다. 이 락업 해제 후에는 급등 후에 급락 패턴이 옵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락업 해제 전에 매수를 해야 되고 락업 해제 후에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래야지 이제 엄청난 수익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제가 특정 경로를 통해서 이 재단 측의 어떤 락업 해제 일정을 입수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 해당 문서는 기밀 문서이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제가 좀 모자이크 한 거 좀 양해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서에는 이제 재단 측의 락업 일정부터 물량, 목표가까지 모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일정에 맞춰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해당 일정에 맞춰서 세력들은 가격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 일정에 맞춰서 정확하게 매수매도 타점을 잡아 나가면 엄청난 고수익을, 대박을 노려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592-6921 010-2592-6921로 부자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 모자이크 없는 아까 보셨던 그 문서 원본이랑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어디서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그 시그널이 담겨 있는 문서를
직접 핸드폰으로 PDF 형태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료고요. 자,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